오늘의 단어는 N년만입니다. 실로 오랜만에 생기는 일들이 많습니다. 29년 만에 정부가 석유의 가격을 일부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 브리핑에 따르면 이번 주부터 석유 최고 가격제가 시행이 됩니다. 1997년까지 우리나라는 정부 주도의 고정유가제를 했었더랬습니다. IMF의 압박으로 97년부터 시장 친화적인 유가 자율화 조치를 했던 겁니다. 그때 유가 자율화 조치를 하면 민간의 경쟁으로 기름값이 내려간다고 했는데 그때 언론들도 믿지 않았죠. 그때 비상시를 대비한 석유 최고 가격제를 방어장치로 마련을 했지만 사실상 사문화돼서 쓰인 적이 없고 그게 29년 만에 도입이 되는 겁니다. 정부 무서운 줄 모르고 재미를 보던 정유업계들은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에너지는 꼭 필요한 거니까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는 거지. 대체제가 있는 정장 교복처럼 아예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머리가 복잡할 때는 안철수 의원의 소셜을 들여다보면 정신이 맑아지고 유쾌해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영감을 얻으셨는지 기침하시자마자 올린 소셜 글의 제목은 이 최고 가격제 왜 기름 안 쓰는 국민의 세금으로 주유소 손해를 메꿔줍니까? 였습니다. 제 소감은 석유 안 쓰는 사람 나와입니다. 연료, 요리, 난방, 플라스틱, 합성섬유, 페인트, 접착제, 농약, 합성세제, 인공장기 등등. 자전거를 타도 아스팔트를 쓰고 나는 자연인이다 출연자도 녹색당 선거 후보도 석유는 쓰는데 어쩌다 저런 생각을 하시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의 집 택배는 소달구지로 배송되는 거 아닐 거 아닙니까? 어제 오후에 국민의힘이 의총을 열고 결의문을 냈습니다. 내용은 비상계엄 사과, 윤석열의 정치적 복귀 반대, 당내 갈등을 증폭하는 행동과 발언 중단이었습니다. 1은 몇 번 했고요. 2는 윤과의 절연이 아닌 윤어게인 반대라는 점이 특이합니다. 윤 지지자를 향해서 윤이 싫다는 게 아니고 윤어게인 친구들만 떼어놓고 가자고 하는 나름 고뇌에 찬 설득입니다. 3은 한동훈, 배현진, 오세훈 나가라입니다. 쇄신파도 아니지만 아무튼 언론이 쇄신파라고 포장해주는 저 세 사람은 여전히 싫으니까 윤 지지자들도 너그러이 받아들여 달라는 말입니다. 셋을 정리하면 이들이 설득하고 싶은 지지층의 윤곽이 드러납니다. 윤은 싫지 않고 아무튼 졌으니까 선거가 다가오면 결집할 원래 그 당 찍는 사람들. 멍청해 보인다고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이 정도면 저는 훌륭하다고 봅니다. 탄핵 2개월 뒤에 내란 반년 뒤에 치러진 선거에서도 40%를 득표한 정당을 지선까지 남은 85일 동안 도와줄 사람들은 많습니다. 김민하 평론가에게 잠시 후에 더 물어보겠습니다. 국무회의 발언 확인하는 시간. 주한미군이 방공무기를 일부 국외 반출하는 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우리의 국방비 지출이 북한의 연간 GDP보다 1.4배가 높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혹여라도 있을 외부적 지원이 없을 경우에 그럼 어떡할 거냐. 또 이 자주 국방 역량을 충실히 갖춰야 되고 전혀 우려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이런 정도의 메시지로 광역 해석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게는 1. 지난번에 우리 해상에서 왜 보고 없이 비행했냐. 2. 우리나라한테 뒀던 무기 빼갔지만 우리는 괜찮다. 3. 미안하면 뭐 해줄래? 정도의 메시지로 보이고요. 중국에게는 1. 지난번에 우리 해상에서 미국이 보고 없이 비행한 거 알고 있다. 2. 미국이 무기 빼가도 우리는 넙죽 엎드리는 사람들 아니다. 북한에게는 1. 너네 돈 없지 메롱 정도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국내에는 전자권 환수를 반대하는 전직 국방부 장관들을 향해서 말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발언 이후에 민주정권에서 지속되는 자주국방에 대한 정확히 20년쯤 된 기조에 대한 메시지 되겠습니다. 조선일보는 이 자주국방 기조가 싫은 겁니다. 이제는 아무도 관심이 없어서 제가 다 마음이 급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생각보다 자주 개헌 관련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진척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국민투표법이 개정이 돼서 지선에서 개헌 국민투표가 가능해지긴 했습니다. 내각제는 반대한다고 말했는데 이건 여론의 의심 때문에 하는 말이고 지금은 이 말을 믿어도 될 것 같고요. 개헌에 들어갈 내용은
개헌에 들어갈 내용은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권 강화, 5.18 민주화 운동 정신 수록, 지역균형 발전 국가책임 명시 등인데 아마도 가장 중요한 대통령 4년 중임제도 들어가 있겠죠. 지금은 정치권도 언론도 미지근한 편이라서 그냥 지나간 뒤에 2028년 총선에서 다시 논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석연 전 법제처장도 조금 전에 그런 말을 했더군요. 근데 그때가 되면 대선도 코앞이고 정치권이 지금하고 비교해서 많이 변화할 것 같아서 그때 개헌 논의가 좀 더 이상해질까 봐 걱정되기도 합니다. 저는 지금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여튼 다들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말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면 개헌이 되면 지금 세 줄기로 치러지는 선거가 아마도 이원화될 겁니다. 2030년에 대선과 지선이 한꺼번에 치러질 때 대통령하고 지방단체장을 한꺼번에 뽑고 아마 지방의회 의원도 뽑을 텐데 그 뒤에 선거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을 한꺼번에 뽑고 2년 뒤의 선거에서는 국회의원하고 지방의회 의원을 한꺼번에 뽑는 것으로 제도를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의원이 자기 공천이 목에 칼로 들어온 상황이라서 지방의회 의원들이 각자 셈법이 달라지지 않을까. 꼭 지금의 영감님한테 줄을 서지 않고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김병기 의원 아니라 많은 국회의원이 부리는 지방의회에 대한 횡포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 같긴 합니다. 이를테면 가제는 하나는 장선거, 하나는 의원선거쯤 되겠습니다. 댓글. 노조 생기면 어쩔 거냐는 질문에 그러면 사업 젖겠다던 안철수. 기억나십니까? 2022년 대선에서도 노동조합에 대한 시각은 윤석열 후보보다 안철수 후보가 훨씬 우측에 있다고 평가를 받았었죠. 네. 또 있네요. 기간이 너무 빠듯하네요. 다들 지선에 정신 팔려서 관심이나 있을까? 네. 실시간으로 여의도가 얼마나 바쁜지를 체감하는 기분이랄까요? 개헌은 개헌대로 무거운데 이상하게도 우리나라 정치에서는 언제나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쯤에나 개헌 이야기가 시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헌이 2028년에 된 다음에 2년 후에 중임에 도전하는 대통령을 처음 뽑는다? 그러니까 그때 다음 대통령을 뽑겠지만 그거를 야당이 그냥 두려고 할까? 오히려 그때 반발이 더 거세지 않을까. 지금은 관심이 없는 게 문제. 그때는 반발이 클 것 같아서 문제입니다. 쌍용차 노조에 쏟아진 막대한 손해배상을 막기 위해서 당시에 시사인을 비롯한 언론사가 혹은 이효리 씨를 비롯한 많은 시민들이 나섰던 게 2014년입니다. 12년 만에 그 노력의 결실이 처음 시행됩니다. 오늘부터 노란봉투법이 적용됩니다. 재래 언론들 제목 보실까요? 라그나로크가 왔다고 겁을 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저 기자들은 저러고 나서 노조 사무실 가면 신나게 교섭 매뉴얼 수정 작업을 할 겁니다. 복습, 조선일보 노조도 매년 임단협은 한다고요. 행정이 우리의 삶을 가장 크게 바꿀 이번 주 뉴스는 노란봉투법이고요. 소소하고 쏠쏠한 것도 있습니다. AI 국민비서 시험 서비스라는 게 시작됐는데요. 주민등록 등초본 정도만 띄워주는 줄 알았는데 학교 생활기록부 같은 증명서들도 되게 여러 가지를 발급받을 수 있고 공공시설 예약도 해줍니다. 테니스장 같은 거 있잖아요. 풋살장이나. 요렇게 생겼고 우리나라 포털과 일부 우리나라의 메신저에서 쓸 수 있습니다. 시험 단계라서 버그 보고를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요 몇 시간 사이에 제가 커뮤니티에서 봤던 버그에 의하면 주소를 인천시 미추홀구 안 떼고 붙였으면 인식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17년 만에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8강에 진출합니다. 제가 받았었습니다. 어젯밤 도쿄돔에서 이 콜을 하던 김나진 아나운서의 떨리는 목소리에서 오랫동안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던 단어는 기간, 17년이었습니다. MBC 아나운서국의 김나진 차장은 19년 전에 입사하셨다니까 평생 야구 중계를 하시면 WBC 8강은 아마 두 번째인 셈이겠습니다. 팬의 머릿속에는 희비가 뒤섞인 연표가 떠오릅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인 2006년 1회 대회. 대한민국은 선발 김선우, 손민환, 서재흥, 마무리 오승환, 마무리와 선발을 오간 박찬호, 5홈런을 날린 이승엽을 앞세워서 전체 대회 6승 1패를 거뒀고 그 과정에서 일본전만 2승 1패 그리고 전년도 빅리그 다승왕이었던 돈트레 윌리스가 선발로 나선 미국도 때려잡는 기적을 선보였지만 해괴한 토너먼트 제도에 희생돼서 우리나라보다 낮은 승률 팀들에게 결승을 내줬습니다.
그리고 어제의 키워드였던 17년 전 2009년 WBC. 일본의 WBC 역사상 최초의 영봉패를 안겼던 봉중근, 정현욱, 류현진, 임창용의 역투, 대회 홈런과 타점 1위를 기록한 김태균의 카리스마가 잊혀지지 않았던 때입니다. 한 점을 뒤진 결승 9회 2사에서 다르비슈유를 이겨낸 이범호의 동점타 그리고 연장 패배 아직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야구 얘기. 오늘은 도미니카 공화국이 이스라엘 대표팀을 떨어뜨려서 이와는 다른 이유로 전 세계 시민들이 반가워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야구가 뭔지 모르는 세계인들도 기뻐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2009년에 우리는 우승 직전까지 손을 뻗었었고 국민들이 세상 행복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네요. 호주에게 맞았던 일격을 극복하지 못하고 주저앉았던 2013년. 낮은 경기력에 박근혜 파면 선고 시기에 이루어져서 사람들에게 잊혀졌던 2017년. 코로나로 2021년 대회가 취소되고 또다시 호주에게 발목이 잡혔었던 2023년. 17년은 횟수로 보면 긴 기간이지만 그새 기회는 3번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저는 일개 팬이고 무너지지 않기 위한 이런 칙은 지킵니다. 그래도 이건 공놀이다. 앞으로의 일정도 변함없이 응원하겠지만 내가 너무 열심히 봤다는 이유로 애정과 열정을 담아서 육아 프로에 출연하게 된 부모님들처럼 선수들을 아무렇게나 비난하진 않겠다는 겁니다. 스스로를 스트레스로부터 구원을 하고 야구 노동자들의 감정을 다치지 않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계속 못하면 어떡하냐고요? 우리가 화내면 나아집니까? 열받은 재벌 구단주도 팀 성적은 못 올립니다. 높은 리스크에 감정까지 쓰는 건 현명하지 못합니다. 게다가 저는 다른 곳에 아주 오랫동안 미련하게 큰 감정을 쓰고 있습니다. 기회는 적지만 나라도 화내면 나아질까 봐서요. 토요일 밤에 국민통합을 강조하는 대통령의 소셜 메시지를 읽고 희비가 뒤섞인 검찰개혁 도전의 연표가 떠올랐습니다. 검찰개혁 특위 수립을 처음 논의했지만 당내 반대파 제거하기에 쓰이면서 흐지부지 되었던 2001년 민주당의 내분, 생중계 카메라 앞에서 대통령의 학벌을 비웃던 2003년의 젊은 검사들, 2007년부터 2016년까지 9년간의 보수 재집권, 노골적인 선배 봐주기에도 당당했던 2016년의 우병우 사단, 개혁의 대상을 검찰에서 조국 일가와 추미애 가족으로 바꿔놓았던 2019년의 여야 정치인들과 재래 언론, 역도의 출마를 막을 마지막 기회였던 검찰총장 징계를 대선 출마의 기회로 해석했던 2020년의 보수 언론, 검수안박을 서두르지 말라며 온 지면을 다해 말리던 2022년의 모든 재래 언론. 지난 25년 동안 변함없이 검찰개혁을 응원했고 좌절할 때마다 분노했고 우리가 좌절할 때마다 그거 그렇게 안 되는 거라고 지적하는 말들이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먹먹해서요. 이건 유권자가 화를 내면 좀 나아질 수도 있는 문제고 공부를 해보고 화를 내면 야구와는 달리 효율이 좀 더 좋아질 수 있으니까 3월 3일에 정부가 제안했던 공소청 법안의 일부를 살펴보는 걸로 나머지 시간을 채워보겠습니다. 5에서 6페이지 총칙 제4조의 4 범죄수사에 관해서 특사경을 지휘 감독. 지휘권과 감독권, 특사경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는데 이걸 보다가 문득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의 의견이 엇갈렸던 1월 국무회의의 장면이 떠올라서 다시 보여드립니다. 검사에게 이 특사경은 남겨놔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주장도 있고 특사경에 대한 지휘권은 관련 기관장이나 관련 부처청에다가 맡기면 되지 않냐. 그 사법경찰을 하고 검사관계하고 예를 들면 지식재단처의 영업비밀이나 특허 뭐 이런 거를 조사하는 특별사법경찰하고 검사하고 관계가 왜 다르죠? 일반 사법경찰관들은 기본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게 일상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일상적으로 그 해당되는 부분은 대개는 그게 다른 행정적인 업무와 같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만 전담하고 특별사법경찰이 지정이 되면 그것만 해요.
네, 전담하고 있습니다. 네. 네, 수사만 전담하고 원래 전담해요. 민간인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에게 그 수사권이라 그런 것은 궁극적으로 강제 수사를 동반할 수밖에 없고 네. 그다음에 금관원 같은 경우는 영장 없이 또 수사할 수 있습니다. 계좌 추적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많은 권한이 있는데 그 수사권을 좀 신중하게 행사해야 되고 막 금감원이 그 권한을 남용하거나 아니면 웬만하면 덮어서 넘어갈 일을 마구 들쑤셔가지고 범법 행위를 찾아낸다. 그럴 거면 불안해질 수 있다. 그런 비슷한 취지 같은데. 아니, 법을 누구든 다 지켜야지. 아무나라도 불법은 교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일 중요한 게요. 사실은 그 금감원에서 지금 민생범죄에 대한 특사경을 도입한다는 건데 그 범위가 너무 광범위합니다. 아니, 무슨 법이면 특정해야죠, 당연히. 예, 그게 지금 뭐 나온 게 자본시장법만 지금 대상이었는데 네. 애부업법, 채권추신법,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 보험사기 방지법, 뭐 특정금융정보법, 디지털 자산 뭐 여러 가지를 다 하긴다고 하기 때문에 이게 다 경찰의 지금 수사하고 너무 중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경찰에서 보이스피싱 뭐 합동수사본부라든가 뭐 불법사금융 대책 다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양 수사기관을 둘이 이렇게 병립시켜서 가는 게 예산 낭비 측면도 있고 사실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든 특사경 사무는 경찰 사무와 중복되죠. 네네. 중복이 근거가 될 수는 없을 것 같고. 1월 29일인데요. 저 당시의 법무부 장관의 의도가 공소청법 예고안에 관철된 걸로 보입니다. 박판규 변호사와 이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었죠. 검사 은퇴 후에 몸값을 올리는데 매우 중요한 타 부처 특사경 수사지휘관. 그게 의도였는지는 몰라도 결과적으로는 그걸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썼던 법무부 장관의 노력이 이번 정부 안에 당당히 새겨져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특사경에 의해서 기소된 기업주가 또다시 큰 돈을 주고 검찰 출신 변호사를 찾는 미래가 저는 예상됩니다. 6페이지 총칙 제6조 공소청의 장은 검찰총장으로 한다. 언론은 강경파가 상징성 때문에 총장 명칭을 두는 것을 반대한다라고 말합니다. 뒤집어서 그러면 검찰 옹호론 강경파들은 왜 이 명칭을 못 버립니까? 헌법 1장 1조를 어기고 난을 일으킨 검찰 세력을 위해서 할 말이라는 게 머쓱하고 그게 뭐가 대단한 거라고 못 바꾸죠. 대통령은 지방분권 시대의 완성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라는 말보다 지방정부라는 말을 쓰자고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공식 석상에서 지자체라는 말 대신 지방정부라는 말을 사용하죠. 헌법에는 지방자치단체라고만 써 있습니다. 헌법에 나온 단어의 용례는 필요에 따라 바꿔도 됩니다. 검찰을 다시 정의 내릴 필요가 있어서 청의 이름을 다 바꿨는데 검사를 부르는 이름만 그대로 두는 건 어색합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프랜차이즈 하이브리드적 명칭이 좋겠습니다. 공소청 대법원 지점, 공소청 각급 지법 지점, 검사는 공소사, 총장은 공소청장으로요. 안 해줄 거면 다른 모든 청도 본부의 이름을 격상시켜주면 좋겠습니다. 대국가유산청, 대질병관리청, 대우주항공청, 대기상청, 고등통계청, 고등병무청 좋아요. 검사는 공무원 위에 있다는 근거 없는 믿음을 수정하는 일은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30에서 31페이지 부칙 제6조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검찰청 검사는 공소청 검사로 본다. 검찰 조직을 승계한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제 일부는 검찰이 공소청에 남는다는 해석이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하던데 검찰이 공소청이 되는 것이나 검찰이 공소청에 남는 것이나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검찰 검사를 공소청 검사로 보는 것 사이에 특별한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요 몇 주 사이에 정치의 다이나믹이 사람을 얼얼하게 만듭니다. 낮아진 검찰개혁의 온도가 미래에 무슨 결과로 돌아올지 걱정 안 하시는 분도 많지만 제 지난 주말은 작년 4월 탄핵 심판을 기다릴 때처럼 무겁고 까다로웠습니다. 브리핑이었습니다.